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이자 디스의 대마왕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 40에 있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대표적인 독일의 철학자 중 한 명이지만 생전에는 메이저급 철학자가 아니었죠. 오히려 마이너리그에서 자신의 진가를 몰라주는 세상의 혐오감을 느끼며 독자적인 세계관을 설파하던 삼류 철학자에 가까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관념 철학을 대표하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을 미화했고, 여성이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본인이 무신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최초의 철학자이자 우울증을 앓던 말년에는 망상에 사로잡혀 갖가지 기이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도 유명하죠. 모든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할 만큼 삶을 비극으로 바라보던 염세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쇼펜하우어는 매우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났거든요.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22일 현재의 폴란드 그단스크에 해당하는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아버지 하인리히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는 성공한 무역상이었고, 어머니 요한나는 소설가 수필 기행문으로 유명해질 만큼 예술가 기질이 풍부한 작가였죠. 어머니 요한나는 아버지 하인리보다 무려 17살이나 어렸는데, 요한나가 나이 많고 못생긴 하인리와 결혼한 것은 아마 하인리의 막대한 재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 때문인지 요한나와 하인리는 부부 갈등이 심했습니다. 요한나는 아들 쇼펜하우어에게도 별다른 애정을 보이지 않았죠. 사람들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했던 쇼펜하우어의 염세적인 태도는 화목하지 않은 가정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으리라 추측합니다. 어머니 요한나가 예술가였다면 아버지 하인리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하인리는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뒤를 이어 국제적인 상인이 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어린 쇼펜하우어를 데리고 유럽을 여행하며 다양한 언어를 배우게 했죠. 하지만 상업보다는 인문학에 흥미를 느낀 쇼펜하우어는 김나지움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쇼펜하우어에게 김나지움 진학과 견문을 쌓기 위한 유럽 여행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죠. 물론 두 선택지 모두 장차 상인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때 유럽 여행을 선택하며 2년 동안 여행을 다닙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쇼펜하우어는 아버지가 정해준 길을 따라 걸으며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1805년 아버지가 상점 창고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떨어져 죽는다고 표현은 했지만 사고사가 아닌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우울증과 점점 악화되는 청력 그리고 부부 갈등으로 인해 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쇼펜하우어와 어머니 요한나의 사이는 더욱더 틀어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어머니는 아버지가 고통을 겪는 동안 아버지의 돈으로 사람들에게 연애를 베풀고 즐겁게 지낸 나쁜 여자로 다가왔죠.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아버지의 죽음을 어머니 탓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나아가 여자 자체를 경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와 쇼펜하우어 그리고 그의 여동생 아델은 각각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어머니를 미워하는 만큼 어머니 요한나도 멍청한 세상과 인간의 고통에 대해 끊임없이 한탄을 대는 아들을 못마땅해 했죠. 그래서 딸 아델만을 데리고 함부르크를 떠나 바이마르로 이주합니다. 바이마르에서 요한나는 문학가 게테와 시인 빌란트의 사교계에 가입하여 작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죠. 쇼펜하우어는 혼자 남아 2년 동안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한 뒤 김나지움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교사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잘리고 말죠. 1809년 21살이었던 쇼펜하우어는 비로소 괴팅겐 대학교의 대학생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학과 학생으로 입학하였으나 세 번째 학기에서 칸트 연구가인 슐츠의 강의에 감동을 받아 철학 연구에 전념하기로 결정하죠. 쇼펜하우어는 고틀로프 에른스트 슐츠의 밑에서 플라톤과 칸트의 사상을 알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의 철학 사상의 원천으로 삼게 됩니다. 앞뒤 없이 혐오와 비관만 가득했던 쇼펜하우어에게 정립된 철학과 세계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2년 뒤인 1811년 쇼펜하우어는 당시 가장 이름 날리는 철학자였던 피테와 슐라이마우의 강의를 듣기 위해 베를린 대학교로 진학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만의 철학 세계관을 쌓고 있었던 쇼펜하우어는 두 철학자의 강의에 오히려 환멸을 느꼈죠. 그러다 2년 뒤인 1813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연합군과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 사이에 전쟁이 재발합니다. 이 무렵 쇼펜하우어는 전쟁을 피해 여러 곳을 떠돌다가 1813년 튜링겐 주립대 예나 대학에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때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것이 바로 충족 이유율의 4가지 근거에 관하여이죠. 이름부터 알아듣기 힘든 이 논문은 쇼펜하우어 사상의 기초가 되는 글입니다. 충족 이유율이란 17세기 독일 철학자 라이프 니시에 의해 처음 논의된 사고법칙 중 하나로 모든 사물의 존재 또는 진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실이나 진리에 대해 왜냐고 질문한다면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즉 설명이 있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 원리를 생성의 충족 이유율, 존재의 충족 이유율, 인식의 충족 이유율, 행위의 충족 이유율 4종류로 구별하여 만물에는 반드시 이유와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논문은 별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논문을 보고 나서 쇼펜하우어의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죠. 바로 당시에도 대문호였던 괴테였습니다. 괴테는 젊은 쇼펜하우어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고 색채론과 관련하여 같이 연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은 곧 사제지간으로 발전하였으나 쇼펜하우어가 색채론에 있어 괴테와 다른 이론을 내세우면서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죠. 하지만 괴테는 쇼펜하우어에게 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쇼펜하우어를 평생 인간적으로 후원했다고 전해집니다. 20대가 익숙해진 무렵에 쇼펜하우어는 칸트 철학과 동양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인도 철학에 심취하였고 인도 철학에 자신의 염세주의 철학을 접목시키려 했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1818년에 발간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당시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세계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학문은 이것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는 결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며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 움직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의지란 곧 충동과 욕망을 뜻하는데 인간을 포함해 세상 모든 것들은 자신의 충동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충동과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충족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늘 고통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충동과 욕구를 거스르는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쇼펜하우어는 이 책이 사상적으로 획기적인 선을 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당시 학계에서는 큰 주목을 얻지 못했습니다. 후에는 쇼펜하우어 일생의 역작으로 통하게 되지만 당시에는 1년 동안 100권밖에 팔리지 않았을 정도였죠.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책을 몰라보고 정확히는 자신이 생각해낸 이 대단한 정리와 사상을 몰라보는 동시대 철학가 교수들에게 증오심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태도는 지나친 염려와 불안증으로 발전했고 괴짜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동료나 타인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항상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이발사가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벨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키지 않았고 화재가 날까봐 2층 방에서 잠을 자지 않았죠. 잠잘 때는 권총을 장전해 침대 옆에 두고 잘 정도였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보면 취직도 못하고 돈도 없는 실패한 채 살아가는 염세주의자이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쇼펜하우어는 돈도 많았고 32살 나이에 베를린 대학의 철학 전임 강사로 채용됩니다. 이 시기에도 불안증이 심하다할지 후세에 나의 기념비가 반드시 건립되리라고 장담했을 정도로 자신감에 처했었죠. 그래서 일부러 당시 가장 저명했던 해계 교수와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열어놓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사상이 필요하며 자신이 결국 해계를 누르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또한 해계를 어용학자로 생각하며 국가 권력의 비호를 받는 듯한 해겔의 철학을 경멸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죠. 수많은 청강생들이 해겔에게 몰리는 바람에 그의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없었고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 학기 만에 강의를 포기하고 말죠.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쇼펜하우어의 비관적인 태도는 어쩌면 상황이 아니라 자신감과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대한 비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계에서 멀어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저서 곳곳에서 해겔, 피이테 같은 강단학제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몽상적인 이론을 퍼뜨려서 대중을 속여먹는 저열한 사기꾼, 대중들의 두뇌를 해치는 넌센스 삼류작가, 철저히 무능하고 간사한 대학 교수 패거리의 두목이라며 비난했죠. 정작 해겔은 이런 쇼펜하우어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요. 그 후 1831년 쇼펜하우어가 43세가 되던 해에 콜레라가 유행하며 해겔이 세상을 떠납니다. 해겔의 죽음은 그동안 해겔에게 가려져 소외되어 있던 사상가들이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죠. 쇼펜하우어는 그 가려진 사상가 중 대표적인 인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콜레라를 피해 프랑크푸르트로 갔다가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여성을 경멸했던 만큼 평생 결혼하지 않고 고양이와 푸들과 함께 살았죠. 남은 인생은 연구와 독서에 시간을 쏟으며 여러 작품을 출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정도 따라왔죠. 1839년 에세이 인간의지의 자유에 대하여로 노르웨이 아카데미에서 처음으로 대중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에세이와 자신의 주요 작품에 대한 확장판을 출판하다가 1851년 인생론이라는 제목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생에 대한 격언이 담긴 작품을 출판하죠. 이 책은 쇼펜하우어에게 엄청난 명성을 안겨주었고 영국 학자 존 옥센포드가 쓴 평론으로 인해 쇼펜하우어는 하룻밤 사이에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죠. 70세가 넘어서야 뒤늦게 세계적인 철학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힘들게 얻은 명성을 즐기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보도한 기사를 자세히 읽고 되씹으며 즐거워했다는 기록도 있죠. 쇼펜하우어는 1860년 9월 21일 72세의 나이에 신부전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말년의 불안증과 우울증이 더욱 심해졌던 그는 자신이 혹시라도 죽지 않은 상태로 매장될까 두려워서 죽은 지 며칠 뒤에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유언을 남겼죠. 쇼펜하우어의 모든 재산은 유언에 따라 자선단체에 기증되었습니다. 현재 그의 무덤 앞에 세워진 검은 대리석의 묘비에는 그의 이름만이 덩그라니 새겨져 있죠. 오늘날 쇼펜하우어는 근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성주의 철학의 정면으로 도전한 사상가이자 동양 철학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했던 유일한 서양 철학자,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독창적인 철학자로 꼽힙니다. 비록 그는 일생 동안 증오했던 해겔보다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의 저서에 담긴 사상, 즉 우리가 표상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지의 세계가 갖고 있는 본성과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만 한다는 그의 독특한 주장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오늘은 책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했습니다. 15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 마흔에 있는 니체의 후속작으로 인생의 고통을 깨달은 40대에게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30가지 조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죠. 쇼펜하우어의 인생을 알고 책을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영상은 인생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댓글에 서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